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상당히 선명한 그 노선, 그리고 과거에 비해 보다 강경한 입장,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야기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 발언을 들은 중국 공산당이 무엇이라? 라는 대노하는 반응을 보이는 건 매우 자연스럽죠. 지금 대만 라이칭도 정권 입장에서는, 라이칭도 정권은 지금까지 중국과 계속 각을 대립하고 있는데, 일본이 만일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 행동을 한다면 일본이 말하자면 참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와서 참전한다면 그 총칼을 중국에 겨누던 대만에 겨누던 중국 공산당의 해석은 중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중국 중심의 지정학적인 얘기 해볼 텐데,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바로 이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면서 중일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오사카 총영사는 참수 발언까지 하면서 이 갈등이 격화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사실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사실 그런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본이 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중국의 영린을 건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먼저 발언한 것은 아니죠. 당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자리였고, 또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총리로서는 이제 자신의 그 의견을 국민들한테 이제 전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다만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상당히 선명한 그 노선, 그리고 과거에 비해 보다 강경한 입장,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야기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평소의 소신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일본의 발언이라는 게 상당히 그 장면만 들어서는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질문이 이랬어요. 대만 유사시, 일본 유사시라는 이런 말을 일본에서 자주 해오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대만 유사시라는 게 어떤 상황을 대만 유사시라고 하는 것이며, 네. 그에 대해서 일본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질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만 유사시라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예를 들면 중국군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대만을 공격한다든가 대만을 에워싼다든가 그런 무력을 동원할 경우에 그것은 대만 유사시라고 봐야 되고,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 이것은 전 아베 총리 때부터 일본 자민당이 계속해서 얘기해 오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아베 총리 시절에 소위 그 존립 위기 상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자민당에서. 그것은 뭐냐면 일본이 위험한 상황. 그런데 그 포커스가 어디냐면, 어떤 타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공격을 받은 것이니까 자위대가 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직접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공격을 하려고 한다거나 대단히 일본을 위험하게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일본은 먼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정의를 바로 국가 존립 위기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고, 그것은 타국이 일본을 공격하려 하는 것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집단적 자유권을 선제 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국이 일본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일본은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언을 연결을 해서 생각해보면, 대만 유사시는 중국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대만을 공격하거나 대만을 에워싸거나 대만을 위협하거나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일본 정부가 국가 존립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참전하겠다는 뜻도 되고 경우에 따라 일본이 먼저 공격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들은 중국 공산당이 무엇이라? 라는 대노하는 반응을 보이는 건 매우 자연스럽죠. 그럼 약간 그 말의 구체성이 좀 모호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좀 더 중국 쪽에서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 해석할 여지가 아니죠. 그건 분명히 자민당이 내내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고 의미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뭐 오해 여지가 없는 발언이죠. 아무튼 간에 이 중국은 일본 유학, 여행을 자제시키고 이 수산물 수입 금지를 통보해서 뭐 추가적으로 또 영화, 공연 금지 거의 뭐 사실상 한 일령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수산물 이 수출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금지됐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풀렸는데 2주 만에 다시 또 금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국의 추가적인 보복 카드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 무엇인가 중국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치는 계속해서 연이어지겠죠. 우리나라가 소위 지금 한한령이라는 거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한한령의 시작은 사드 사태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갖다 놓은 사드를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드 사태라는 건 한국이 뭘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 무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중국의 심기를 거스린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선 그것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라고 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주한 미군이 사드를 갖다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정도 반응을 보이는데 만일 한국이 경우에 따라 우리가 중국을 무력으로 공격하겠다라고 발언을 한다면 그럼 중국의 대응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한한령 정도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받고 있는 그 중국의 대일 조치는 현재 한국이 소위 한한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조치를 받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아직 멀었죠. 그러니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뭐 항공편 뭐 거의 뭐 취소됐다, 거의 뭐 중단됐다 이런 말 나오고 있는데, 네네. 또 추가적인 또 조치가 나올 게 있을까요? 그러면? 뭐 일본 기업에 대한 활동에 대한 그 제한을 갈 수도 있고요. 일본 물건 또 소비자 제품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떤 중간재 같은 것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 제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에 통제를 갈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히토리 같은 것도 다시 통제를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있죠. 조금씩 어스컬레이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사실상 이게 감정적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좀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잘못했어요. 그렇게 안 할게요. 라고는 말을 하는 걸 원하는 거고 또 일본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태평양 연안국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만일 양안 사태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든가 무언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우린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경고 효과를 또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 본보기 뭐 약간 그런 컨셉에서. 또 중국의 일본 해산물 금지를 또 하자 이게 좀 어떻게 본다면 참 이게 전임가경이라고 해야 될지 대만의 라이청도 총통이 보란 듯이 일본 해산물을 먹는 사진을 또 이제 공개를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대만 라이칭도 정권 입장에서는 라이칭도 정권은 지금까지 중국과 계속 각을 대립하고 있는데 일본이 만일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 행동을 한다면 일본이 말하자면 참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만의 라이칭도 정권으로서는 감사합니다죠. 그러니까 뭔가 성의 표시를 하는 거죠. 일본식 음식을 먹는 건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중국이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다시 금지를 하니까 대만 정부가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일본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하겠다고 또 조치를 취했어요. 맞아요. 그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 고맙다. 역시 우리 친구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럼 지금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건가요? 뭐 수입 수출 이런 게 없나요? 지금 거의? 어떤 게 없냐고요?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수입 수출 그런 것도 없이 완전 교육이 중단된 단계인지 이를테면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도발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대만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양안 관계는 라이칭더 민진당 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냉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소위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뜻에서 에그파라고 하는 말하자면 FTA에 해당되는 그런 협정을 맺고 무역을 계속해왔고 사실상 의도적으로 대만에 많은 물건을 사줬습니다. 에그파라는 표현을 쓴 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관세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FTA를 맺을 대상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그파라는 그 대만 간의 그 특수한 협정을 했고 여기에서 대부분의 대만 제품에 대해서 사실 거의 다죠. 관세가 제로 관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 물건이 중국으로 수출이 잘 되고 네. 특히 대만의 농산품을 많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라이칭더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싫어요. 우리는 중국하고는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정책을 피니까 얼마 전에 그 에그파 협정 기간이 그 만기에 도달했을 때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대만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중국 쪽으로 수출하던 많은 품목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됐죠. 대만은 어차피 이제 반도체 수출을 먹고 사는 국가여서 뭐 그 나라 전체 경제에는 그러면 큰 영향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대만이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반도체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대만의 첨단 반도체는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미국이 계속 막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중국이 대만 반도체를 더 수입하고 덜 수입하고 할 게 없고요. 그동안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던 대만의 농민이나 어민들은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죠. 거기도 이제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양극화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출의 양극화, 잘 되는 기업은 잘 되고 방금 말씀하신 농민, 어민 같은 경우에는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뭐 양극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는데 대만의 어민과 농민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어민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국가로서의 대우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못 받다 보니까 무슨 어업협정이라든지 공해상의 조업을 할 때도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대만은 그래서 그 산업이 지금 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ICT 쪽에 집중이 많이 돼서 전체 GDP의 국가 GDP의 거의 65%가 ICT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향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죠. 대만의 산업에 대해서는 특히 TSMC를 비롯한 반도체와 AI 그리고 양자, 드론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너무 그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경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신경을 써두는 편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말에 전해진 소식인데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표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그 서한에서 일본이 감히 양안 상한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 행위로 간주.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서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이 일본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한 것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중국의 논리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중국 공산당의 사고 회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중국 대만 모두 중국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중국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와서 참전한다면 그 총칼을 중국에 겨누든 대만에 겨누든 중국 공산당의 해석은 중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나 그 후의 행동은 중국에게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자위권을 동원하겠다. 다시 말해 제대로 손을 봐주마.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최근에 보니까 막 그 센카쿠 열도에서 약간 함대 뭐 순찰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격 훈련 뭐 하기도 하는데 이 군사적인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센카쿠 열도가 몇 년 전에 떠들썩했을 때 잠깐 주의를 기울였다가 그 후로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죠. 네. 센카쿠 섬에는 지금까지 1년에 거의 300일 정도를 중국의 무장 군대가 가는 경우는 좀 적고요. 소위 해경을 중심으로 그 중국의 무장을 한 선박들이 센카쿠를 계속해서 맴돌고 접근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군함이 간 거는 뭐 그쪽에 그 무장 선박을 보낸 게 무슨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동안은 주로 해경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인민해방군이 가는 것으로 일종의 그 수위를 높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깜짝 놀라서 여태까지 센카쿠 조용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군함을 보냈어. 이렇게 인식하면은
하는 그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르고요. 센카쿠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무력 분쟁을 하던 곳인데 이번에 수위를 올렸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대만, 센카쿠, 중일 관계 이런 그 무력의 긴장 상태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로 지난 수년간 진행돼 왔는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왜 저래? 라는 질문을 또는 의문을 갖는 것인데 실상 이 일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 지속적으로 에스컬레이트 됐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중일 관계가 뭐 당연히 이제 예측은 어렵긴 하겠지만은 뭐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뭐 일부 중국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좀 단계적으로 좀 뭐 제한된 타협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전망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해결 가능성이요? 제한된 그냥 타협 정도? 제한된 네. 타협이라는 게 좀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타협에 무슨 제한된 타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번 일은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입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중국이 물러선다는 거는 중국식 논리로 따지면 통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게 굴복을 해야 이 사태가 끝난다는 것인데 지금 선명성을 기치로 하고 지금 총리로 당선된 다카이치 내각이 그럼 그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카이치 말고 다른 사람이 수상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일본으로서는 지난번엔 오해가 많았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카이치도 내려가고 내가 수상이 됐으니 이제 좀 잘 지내봅시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중국은 또다시 얘기를 꺼낼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뭐 대만의 어쩌고 저쩌고 무슨 대만 유사 일본 유사 무슨 국가 존립 위기 이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러면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여라 라고 하겠죠. 그런데 국가 존립 위기라는 거는 이미 법으로 입법이 된 상태이고 만일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본으로서는 중국에 완전히 굴복을 하는 것이며 만일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일본이 참전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상황으로 그런 인상을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것인데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는 장기화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심해질 가능성 충분히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한편 이렇게 그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이 중국이 갑자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제 지지하면서 나섰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사실 중국의 발언은 말씀대로 매우 암시를 한 거지 직접적으로 독도는 뭐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네네. 그리고 중국의 의도는 뭐 아주 명백하죠.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언급하는 거는 일종의 상대방 국가 영토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그런 압박이죠. 지금 사실은 대만과 일본 간에도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뭐 근처에 있으니까요, 사실. 네. 예, 그렇기도 하고 일본이 본인들의 그 영토가 혼슈 같은 그런 그 본토도 있지만 사방에 섬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만하고 제일 가까운 섬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일본 본토에서 먼 섬은 뭐 거의 200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리고 있는 일본의 해양 범위, 해양 주권 범위는 중국이 그리고 있는 남중국해와 비슷합니다. 그 사이즈가. 그래서 뭐 중국은 야욕이 있고 일본은 야욕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야욕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네. 대만과 그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는 섬들이 있고요. 상당히 우리나라로부터는 먼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도 우리나라의 그 이어도를 영토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 삼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과 한국 간의 영토 분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중일 대만 4개 국가 사이에 영토 분쟁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본이 대만 문제에 거론한다면 그럼 우리도 너희 영토 문제에 다 거론을 하겠다라는 대응으로 볼 수 있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중국의 민간에서는 류큐, 오키나와도 그렇게 따진다면 중국 땅이다. 지금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을 뭐 지지한다 그런 거라기보다도 똑같이 너희들이 이제 타이완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나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일본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중일 간의 갈등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사실은 한국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그렇게 멀어 보이지도 않지만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일을 시도할 것으로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일본은 확실히 정리한 것으로 보이죠. 만일 양안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개입을 한다라는 뜻을 천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양안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분석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지금 중국이 가하고 있는 압박은 만일에 대한민국이 일본과 동일한 스탠스를 취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중국이 할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중국 편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나라가 첫째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어느 쪽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느 쪽도 선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 것은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쪽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한번 여러분들 모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준비를 다 해내야 된다. 시나리오별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사중 전에서 이 고위 간부가 대규모로 수청돼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체 중앙위원회 205명 중에서 168명만 참석을 했고요. 군 관련 고위급 장성 33명 중에 22명이 회의에 불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숙청은 단순한 부패 척결 차원을 넘어서서 군 지휘 구조 및 당의 군 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시진핑 지도부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될 텐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사중전회가 왜 열렸는가 하면 내년부터 시작 5년간 집행하는 15차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노선과 계획 내용에 대해서 정부 이전에 당이 그것을 승인을 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연말이 되면 조직 개편도 하고 인사도 하잖아요. 똑같이 중국 공산당도 이렇게 5년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전에 당의 조직도 정비를 하고 또 주요 인사도 개편을 합니다.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5년 주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정년이 된 사람들은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만두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위원들이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명이 당에 나갔네 이런 건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매년 연말 되면 임원들이 이제 나가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인물들이 누가 들어갔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번 인사가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이제 중앙위원이 되려면 일단 후보위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후보위원이 있다가 중앙위원회 지금처럼 이제 5년이 지나서 결혼이 생기면 후보위원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이제 중앙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티오를 다 채우질 않았던 거죠. 그럼 빈자리가 뭐냐면 무관들의 자리. 그러니까 군인이라든지 공안이라든지 이런 무력을 관장하는 조직의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남아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자리가 비었다기보다는 새로운 군부와 공안부와 그 안전부 같은 그런 무력기관들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중국 인민해방군 중에서도 로켓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 숙청이 아직도 완전히 종결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관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군부 숙청이 있었으며 그럼 왜 아직까지 그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군부 숙청이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군부 숙청 네. 그리고 새로운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중전회가 끝난 후에 군은 예정대로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까지 현대화를 달성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라는 건 바로 2027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그대로 간다. 인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사가 어려우냐?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작년에 대규모로 숙청이 일어났던 중국의 로켓군은 우리가 이름을 로켓군이라고 부르지만 그 본질적인 성격은 대만을 수복하고 그들의 표현으로 미군과 싸울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이 뭐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대부분 육군 중심으로 지역군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군을 나중에 만들어서 붙이긴 했지만 공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고 해군은 운영해 본 적도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나 대만에 가서 바다해수 작전을 하고 미국과 겨룬다고 생각하면 대규모 종합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군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집중해서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로켓군이라는 군종을 만들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 로켓군은 가장 능력이 있는 유능한 군인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했고 따라서 승진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가장 빨리빨리 승진했고 새로운 무기의 개발이나 새로운 전법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이 제일 집중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이거 설명을 하려면 사실 그 뭐 한두 시간 가지고는 되지는 않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결과가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됐던 상황과 실제 상황이 차이가 꽤 있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군이 예산을 썼는데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규모의 부정부패가 있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그 주요 국영 군수 기업들의 경영진들도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주요 해당 로켓군의 장성들이 많이 숙청이 됐죠. 자, 그럼 이 결혼을 메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간 육성해 왔던 미국과 싸울 수 있는 현대전을 할 수 있는 우주전, 정보전, 인지전 그리고 공군을 항공모함에 태우고 바다에 나가서 상륙작전을 하고 미국의 항공모함과 싸워야 되는 이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훈련을 계속해 왔는데 여기에 장군들을 대규모로 날리고 나니 이제 속칭 땅개군에서 누군가를 데려다가 갑자기 넣는다고 그게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누군가 손을 들고 나를 대장시켜주면 잘 할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이 갑자기 송방송방하면서 세계 최대 무력이라고 일컫는 미군과 겨눌 수 있느냐 이것도 쉬운 문제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된 숙청이 됐지만 후속 인사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 고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증전회가 예정대로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까지라고 이렇게 시한을 잡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내로 정상적인 상태로 목표했던 상태로 만들겠다는 그런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최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러시아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특히 이번 지원에는 공수부대 훈련 지원과 장비 운용 기술 이전까지 포함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좀 이렇게 확실히 양안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러시아가 중국을 지원하겠다고 한 그건 네. 뭐 전면적인 지원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러시아가 지금 뭐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의 전쟁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하는 거고요. 여기서 도와준다고 한 것은 중국말로는 이제 공장兵,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공수특전단을 지원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첫째는 인민해방군이 소위 공수전의 경험이 없어요. 둘째는 공수를 하는 그 무기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를 하려면 수송기가 날아가서 예를 들어 탱크나 야포나 이런 그 무기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국군의 탱크, 경탱크라고 하더라도 수송기로 날을 수 있는 탱크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무기류를 러시아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걸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특전단의 작전 방식이라든가 경험을 전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중국이 자기들이 소위 조국 통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그 부분에 한정돼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대만 정부에 이 반도체 생산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기자회견 때 이제 상무부 장관이 말했죠. 이미 TSMC가 23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뭐 대만은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겠죠. 이 자신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철석같이 믿었던 실리콘 방패의 균형이 가는 모습인데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TSMC는 말씀대로 애리조나에 대규모의 공장을 투자하고 지었습니다. 당시 여러 기사를 보시면 뭐 충분히
아시겠지만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좋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특히 그 일부 진영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전부터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TSMC 반도체 공장이 폭격을 받는다든가 하면은 그러면 우리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공장 미국으로 옮겨와라.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했고요. 또 설령 미국으로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야, 대만 너희가 중국에게 점령당하면 TSMC 공장이 중국 손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우리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너희 손으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너희 손으로 TSMC 공장 폭파시켜.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일 대만이 자기 손으로 그 파괴하지 않으면 미국이 폭파시켜버리겠다라는 말까지 했죠. 그러니까 듣는 대만 입장에서 이게 말 같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주 당연합니다. 그런데 타이완이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정부는 그러니까 1인당 그 정부 예산을 보면 타이완이 쓰고 있는 1인당 정부 예산보다 우리나라가 약 50% 정도 더 씁니다. 돈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가. 네네. 그러면 돈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그 타이완 정부는 그럼 재정 형편이 어떠냐? 타이완은 여태까지 재정 흑자입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는 쌓여있는 곳간에 돈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은 빚이 쌓여 있죠. 그런데 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중국의 위험이 있고 항상 상대방 교역 대상 국가가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믿니? 이런 소리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대만은 계속해서 국가 신용도를 지키기도 해야 되고 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믿을 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그 재정적으로는 이제 준비를 단단히 이제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대만 정부는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천억 달러 투자라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했는데. 4천억 달러 정도의 돈은 우리나라는 4천억 달러를 미국에 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저걸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그래서 그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해야 오르냐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만 사람들이면 지금 트럼프 정부 하는 거를 보고 만일에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결단코 와서 목숨 걸고 대만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예. 그런데 지금 대만을 이끌어주고 미래를 보장해주고 있는 게 TSMC인데 공장 아리조나로 공장 미국으로 와서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큰 투자를 해서. 그런데 너희 정부 곳간에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하니 그걸 누가 그걸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걸 만일 실행하려고 하면 그 대만도 선거를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큰일 날 겁니다. 그럼 협상이 쉽지는 않겠네요. 지금 미국과 대만과의 협상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만은 이미 소위 상호가세 25%를 맞았잖아요. 네. 만약 한국이나 일본처럼 뭐 그런 수천억을 미국에 가서 갖다 주겠다고 했으면 대만도 15% 받았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못한 거고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국민들의 항전 의지 이게 뭐 낮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부 조사에서는 85%는 중국과의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2019년 한 설문조사에서 전쟁 발발 시 23%만 저항에 나선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현상 유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현상 유지라는 말은 싸우지 말자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지 말고 지금처럼 뭐 거래할 거 있으면 거래하고 왔다 갔다 할 거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살자라는 게 현상 유지인데 여기 무슨 특별한 의미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는 뭐 당연히 원하는 건데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원하지 않는 건 지금 중국 대륙 쪽이니까 그러니까 대만 쪽 사이드에서는 당연히 현상 유지를 최소한으로 원합니다. 그건 대만 쪽에서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느냐면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건 대만의 국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만이 대륙에 들어가서 통일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자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입장에서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이런 반응을 보이실 텐데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과거 대만 국민당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계속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현상 유지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평화롭게 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항전 의지는 원래 굉장히 높았습니다. 만일 대륙에서 공격해 온다면 분연히 나와서 싸우겠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항전 의지가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중국 대륙의 전쟁 의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그냥 그냥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글쎄요, 뭐 무슨 격투기 잘하는 사람 그런 김동연 그분도 잘하시죠. 그러면 네, 예를 들어 네네. 김동연 오라고 그래. 내가 한번 혼내주겠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김동연 선수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김동연 내가 혼내주겠어. 이런 소리 잘 못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위험이 그냥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분연이 나와서 싸운다 뭐 이런 소리들 막 쉽게 하는 거고 이제 현실로 다가와서 어떻게 싸울래? 우리는 2차 대전 때 쓰던 탱크밖에 없는데 어떻게 싸울까? 얘네들이 수백만을 동원해서 싸울 텐데 스텔스기가 뭐 수백 대가 날라올 텐데 항공모함이 그냥 몇 척이 지금 돌격해 올 텐데 우리 어떻게 싸우지? 이런 상황에 닥치면 항전 의지가 높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에 대해서도 경고에 나섰는데 중국의 관영 매체는 미래의 한국 핵 잠수함이 중국에 대응하는데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한 미국 해군 작전 책임자의 최근 발언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는 한국을 점점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중국의 그런 발언은 일단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 중국의 반응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 정부의 사전 양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언질이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군 쪽에서 미군에서 그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미국의 생각은 미국이 이제 국방비도 많이 떨어지고 군수 산업도 지금 엉망이 돼 있고 중국은 계속해서 증강이 되고 있고 이거 싸워야 되는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국군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협의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앞에 나와서 싸워줘 라는 뜻을 가진 거는 뭐 이미 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의례적인 그런 코멘트를 했을 뿐으로 그렇게 봅니다. 좀 의외인 게 뭐 앞서 중일 관계도 좀 다루긴 했지만은 뭐 그 총 영사가 뭐 목을 베어버리겠다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 배경 중에서도 에이펙 정상회의 때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북한에 뭐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떻게 본다면 중국을 딱 집어서 거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전 양해를 구했다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설사 이 중국이 들은 발끈할 만한 그런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톤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뭐 시시콜콜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을 대척점으로 해서 그것을 한국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양해를 했다라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한국이 지금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취역을 하는 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뭐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조국 통일 시점이 아마 그거보다 훨씬 앞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 어차피 이제 완성이 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그 전에 뭐 양안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벌여가지고 뭐 타이안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좀 계산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중국 경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중국의 내년 대졸자 수가 1270만 명으로 사상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학생을 제외한 중국의 16세에서 24세 도시 근로자 실업률은 지난달 17.3%라고 합니다. 이 청년 실업률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취업할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업할 자리가 왜 없느냐? 네. 똑같아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고 그다음 그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소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일수록 고용지수가 낮습니다. 사람을 많이 안 뽑아요.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 뭐 삐까 번쩍하게 지을 수 있겠지만 거기 몇 명이나 근무를 하겠어요. AI 데이터 센터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 놓고 엄청난 자본을 투하할 수 있겠지만 거기 근무할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선진 과학 기술로 나아간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 많은 그 고용
효과를 낳았던 그런 전통 산업들이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투자 같은 것들이 대폭 줄었고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자리도 거의 없어졌고 그러니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이제 월급을 조금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하는 학생한테 너 최첨단 AI 기술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겠죠. 그러면 뭐 채용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너 생산 라인에 가서 나사전 몇 개 돌려보지 않으련 그러면 누구나 손을 들겠죠. 그러면 일자리는 적은데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으니 인건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반 보통 노동력에 지불하는 인건비는 거의 소위 최저생활비로 수렴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심각하네요. 예. 반면에 네. 소위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떼돈을 벌려고 하는 무슨 AI가 어떻고 바이오가 어떻고 이런 쪽에 가면은 삐까번쩍한 일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연봉 수백억을 주는 이런 양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어찌됐거나 이 모든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 실업 문제는 신속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대체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농민공들이 많이 도시에 와가지고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좀 사실인가요? 농민공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뭐 몇십 년 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공 문제는 사실 중국의 그 매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옛날에는 좀 나왔는데 최근에 한마디도 안 납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또 복잡한 얘기고 요즘 이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시로 가서 일을 하던 많은 농민공들이 주로 일하는 데가 우리 시쳇말로 노가다판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지금 건설 경기가 엉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 사태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무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농촌이 지금 중국의 농촌이 소위 생산성이나 경제성을 많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농사 지어서 원가도 잘 안 나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절반 이상이 손해본다고 얘기할 수까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토지유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많은 농민들에게 분산돼 있던 농지를 계약을 통해서 정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지방정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것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소유권은 넘기지 않지만 소위 전세같이 리즈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어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농경기업이에요. 국영기업이 많고 대부분이고요. 이 기업들이 일단 그 농민들의 농지를 받아가지고 일단 농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갑돌이 갑순이 가지고 있는 모자이크처럼 복잡한 농지를 다 터서 대규모 농지로 바꿉니다. 그리고서 기업 농경을 하는 거예요. 과학 영농. 그렇게 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남으면 농민들한테 조금씩 놀아주고 계약 당시에 사이닝 보너스를 또 듬뿍 줍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럼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돈 받은 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인데 전에 농민공을 할 때는 자기 시골에는 농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고향에 가도 농지는 없고 자기가 농사 지을 곳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사람들 도회지로 나가야 돼요. 다시 또 나가서. 도회지에 나가면 그러지 않아도 실업 때문에 바글바글한데 여기에 깡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또 손들면서 내가 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엉망이라서 노가다 자리는 없고요. 전통 제조업은 자꾸 망해가고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이런 분들도 그럼 배달 이런 것도 하나요? 그러면? 배달 당연히 하죠. 배달계에 가면 지금 대학생들도 취직 자리 못 잡으면 배달하는데 그런데 이건 제가 그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피부로 좀 느끼던 건데요. 당초에 이 배달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저는 대도시에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점점 배달하는 사람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점점 더 농촌 사람처럼 생긴 분들이 늘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젊고 배운 사람들은 이 배달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거칠고 험하고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 일에서 경쟁에서 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미디어의 그 포커스는 못 받지만 실제로 중국의 뒤안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광군제 있었잖아요.
있어요. 보니까 1조 7천억 위안 매출을 기록해서 작년보다 한 18% 증가를 했는데 근데 이게 속사정을 보니까 행사 기간을 10월 초로 한 달 가까이 앞당긴 점 그리고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뤄봐서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 이하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측면도 있는데 보니까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2.9% 증가에 그쳐서 5개월 연속 또 둔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이 중국의 소비 경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나쁘죠. 여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들 많이 돈을 쓰겠어요. 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다만 네. 이쪽 상황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뭐 이제 중국 경제는 뭐 이제 절단이 나고 뭐 세상이 망하고 이런 식으로 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경제라는 거는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공유제와 사유제가 동시에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쪽 공유제 경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일하거나 국유 기업인데 소위 외국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 산시성에 있는 광산에서 일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변화가 크냐? 상대적으로 대외경제 종속적인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사람들, 예를 들어 봉제업을 해서 해외에 수출을 했다거나 이런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 뭐 절단 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봉제업이나 의류, 섬유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였다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죠. 그러면 거리에 가면 뭐 길거리에서 자는 친구들도 있고 상가에 가면 문 닫은 상점이 즐비하고 그 소위 아마겟돈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전역이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 뜨뜻해라는 곳이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전역이 그런 곳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뭐 한반도 주변에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한국은 뭐 이 다가오는 이 뭐 지정학적인 갈등 속에서 좀 어떻게 좀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 제가 뭐 우리나라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도 않고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다만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것이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가 결정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어떤 방향을 정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이고 그럼 또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생각과 다른 의견 쪽으로 가더라도 저 사람들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혼란이 적고 그래야 또 뭐 개개의 기업이나 개인이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방식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 관련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또 상당히 좀 위험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위기를 조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시나리오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좀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그다음 뭐 기업이라든지 개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또 예상을 해서 좀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게끔 대비를 하신다면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은 정말 좋은 거고 설사 온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